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정말 그렇게 살 건가요? 지은이 한효신. 출판사 롱테일 오디세이.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효신님의 정말 그렇게 살 건가요? 라는 소설 형식의 인생 경영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인물, 사건, 배경을 토대로 기승전결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소설의 틀을 가져왔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인생 경영 자기 개발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잘 사는 삶의 이정표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인지,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쾌하고도 독창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올바르고 현명하고 의미 있는 삶의 길을 안내해주는 나침반이자 등불 역할의 인생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 40대 독자들이 읽을 경우 더 한층 유리하리라 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바람직한 인생관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질, 그리고 삶의 진리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늦어도 40살 즈음까지는 자기만의 잘 사는 삶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세워야지만 성공과 행복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여한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세상살이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배움입니다. 무지하면 인격을 더럽히는 어리석음을 낳고 인생을 망치는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그렇게 살 건가요?는 일독함으로써 수수께끼 같은 아리송한 세상살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한효신 작가님께서는 이 책에는 너무 많은 주옥 같은 지식과 교훈이 담겨 있는데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쉽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내 삶의 정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깜짝 놀랄 만한 해결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지혜를 듬뿍 안겨주는 책, 정말 그렇게 살 건가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챕터 1. 우연 아닌 우연의 시작. 상아탑의 인연. 10월 마지막 주말 오후에
선정릉 입구. 떼지어 몰려드는 인파들로 몹시 부산스러웠다. 옷차림새로 보아 대부분 관광객인 듯했다. 이따금 가이드를 따라 줄지어 이동하는 단체 관광객도 눈에 띄었다. 엄청난 홍역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인생경영 아지트에서 또 모임이 잡힌 모양이다. 늘 그랬듯이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한 윤호진은 분주히 드나드는 사람들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 간혹 외국 관광객이 이것저것 물어오면 친절하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그녀가 흔히 겪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비슷한 외모임에도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중국인과 조곤조곤 말하는 일본인은 단박에 표시가 났다. 최근 들어서는 동남아인들도 부쩍 눈에 많이 띄었다. 외국 관광객들의 수근덕거리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니 한국의 가을 정치는 정말 일품이야. 도시 번화가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왕릉이 있을 줄이야. 사계절을 만끽하는 한국 사람들은 참 좋겠다 등의 칭찬 일색이었다. 문득 올 봄에 비해 미세먼지가 현저하게 줄어든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녕 저들이 말한 대로 대한민국이 그렇게도 살기 좋은 나라란 말인가. 그런데 왜 나는 효진은 불현듯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움을 지울 수가 없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반사되어 싱그럽게 빛나는 그녀의 새하얀 얼굴이 유난히 애처로워 보였다. 어머, 깜짝이야. 아, 놀래라. 효진을 만나면 늘 짓궂게 구는 동원이 그녀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와라 끌어안자 화들짝 놀라며 제법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한 걸음 뒤에 따라오던 혜린이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동원을 몇 차례 쥐어박았다. 하마 같은 몸집의 동원이 크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뒷동거리는 걸음으로 저만치 도망쳤다. 얘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하고 있니? 혜린이 반가운 표정으로 효진의 손을 살갑게 잡으며 궁금 반 걱정 반으로 물었다. 아, 별거 아니야. 뭐 좀 생각하느라고. 근데 어쩐 일로 셋이 같이 왔나 봐? 응, 오늘은 다 같이 흠뻑 치야한다고 해서 내 차로 두 머즈마를 모시고 왔지. 가영이는 아직인가? 혜린이 특유의 상큼한 미소를 띠며 효진 얼굴에 가까이 맞대고 속삭이듯 얘기를 건넸다. 그러고는 효진의 어깨를 살포시 잡아당겨 다정하게 감싸며 입장권을 사고 있는 준혁을 향해 걸어갔다. 그 사이 동훈이 다시 달려와 장난스레 두 여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혜린이 두 팔을 벌려 정말 못 말리는 인간이라는 제스처를 취하고는 마지못해 이녀 일남의 어깨동무 자세를 허락했다. 잠시 뒤 저만치서 큼지막한 가방을 든 가영이 꽤나 힘에 부치는지 쩔쩔매며 나타났다. 한곰 뭐하노? 빨리 가영이 짐부터 챙기지 않고. 야외 모임 때마다 지나치게 많은 먹거리를 준비해오는 통에 늘 핀잔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역시도 보따리가 푸짐해 보였다. 여느 때보다도 푸르디 푸른 청량한 가을 하늘이 눈을 시리게 했다. 오늘따라 웬일로 혜린이 먼저 준혁에게 다가가 다정스레 팔짱을 꼈다. 평소에는 준혁이 애걸 복걸해야 10번에 한 번 정도 허락해 주었던 터였다. 뻘쭘하면서도 기분 좋은 표정으로 싱글벙글하는 준혁에게 네 그리 좋나 빈정거리며 동원이 두 사람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깝죽댔다. 혜린과 준혁이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걷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끊이질 않았다. 말 그대로 동양판 올리비아 하세와 그레고리 팩이 눈앞에 번쩍거리는데 억지로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다 보니 한류 스타에 관심 있는 외국 관광객들이 혹 유명 배우가 아닌가 하고 곧잘 말을 걸어왔다. 그중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성가시게 굴 때는 3기 국어에 능통한 윤효진이 나서서 슬기롭게 대응을 해주었다. 그러다 보면 효진에게 전화번호를 따르는 외국인도 종종 나타났다. 홍콩 배우 장만옥을 닮은 효진은 동원이 순정을 바친 첫사랑이다. 아직까지도 그녀를 연모하는 마음이 여전하지만 친구들에게는 내색하지 않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동원이 자신도 질세라 효진의 팔짱을 끼려고 수작을 부렸다. 가영이 잽싸게 나서 빙그레 웃기만 하는 효진을 자신의 뒤로 물리고 어디서 감히 하고 나무라는 양팔로 동원을 가로막았다. 동원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요 귀염둥이를 어쩔꼬 하며 가영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그녀가 새침을 떨며 남산만한 배를 한 방 쥐어박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짓을 하면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연신 낄낄거렸다. 덩달아 웃음보를 터뜨린 일행에게 손가락 하트를 한 방 날리더니 큰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채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저만치 앞장서 갔다. 차준혁이 주동이 되어 만든 문화대학교 임경연 동아리는 애초 6명으로 출발했다. 따지고 보면 특별할 것도 없는 시답지 않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1998년 청운의 꿈을 안고 상아탑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하필이면 그때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충격과 비통에 빠져들어야 했다. 어쩌다가 나라 살림이 결단나면서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사회는 어수선했다. 그런 와중에도 청춘들의 열정을 잠재울 수 없었는지 대학 축제는 건너뛰지 않았다. 대학 초년병이 처음 맞는 봄축제를 기해 남자 셋, 여자 셋이 참가한 어설프기 짝이 없는 미팅이 있었다. 남녀 커플로만 참가 자격이 부여되는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어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급하게 이루어진 억지 춘향식 파트너 만들기였다. 미팅에 동참한 6명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차준혁과 한동원은 고교 동창이고 한동훈과 남상욱은 시골에서 같이 자란 깨복쟁이 친구다. 진혜리는 고교 시절 같은 반 유민정을 통해 차준혁과 친구가 되었다. 참고로 준혁과 민정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줄곧 가까이 지낸 벗이다. 한편 진혜린과 윤효진은 중학교 동창이고 윤효진과 송가영은 유치원 시절부터 동네의 놀이터를 휩쓸고 다니며 주름 잡던 중마고우다. 외모가 보잘것없는 동원이 절친 준혁에게 파트너를 구해달라 끈질기게 매달리고 사정사정한 끝에 아름아름 인연을 찾아 연결하고 또 새끼를 쳐서 어줍지 않게 성사된 미팅이었다. 남녀 각각 3명을 간신히 조달한 끝에 제비뽑기로 짝을 정하기로 했다.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눈 맞추기를 하면 상처받는 영혼이 생긴다며 동원이 고집을 피워 채택한 방법이었다. 그 결과 공교롭게도 차준혁과 진혜린, 한동원과 윤효진, 남장욱과 송과영이 짝이 되었다. 동원은 짝짓기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쾌재를 불렀다. 혜리는 너무 화사해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고 뚱뚱한 가영은 뚱땡이 커플로 이목이 쏠릴까 걱정이 됐었다. 그의 파트너가 된 윤효진은
169cm 키에 날씬한 몸매를 지녔는데 이목구비가 예쁘다기보다는 장만옥처럼 묘한 매력을 풍기는 숙녀였다. 가영은 제일 못생긴 한동훈만 아니기를 속으로 기도했다. 다행히 178cm 키에 잘생긴 구석은 없지만 수수한 이미지에 선하고 친근한 느낌이 드는 남상욱이 짝이 되어 더없이 기뻤다. 여성의 외모보다 성품을 중요시하는 상욱 역시 가영을 마음에 들어했다. 결국 6명 중에 실망에 가득 찬 사람은 윤호진 딱 한 명뿐이었다. 그녀는 멋쟁이 차준혁 외에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은 청춘의 살신성인. 조금은 멋쩍은 모양새로 축제 파트너의 인연을 닿았지만 세 커플 모두 실제 연인 관계로 진전되지는 못했다. 혜린에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물불 안 가리고 들이대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학창시절 내내 누구라도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소문이 나도는 순간 공공의 적이 되어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지경이 다반사였다. 고등학교 진학 후 1년 남짓 사이에 갑자기 키가 크게 자란 168에서 182cm, 준영 역시 시도 때도 없이 편지를 보내고 선물 공세를 펴는 여학생들 등설 때문에 말하기 힘든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그런 처지에 있는 혜린과 준혁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은 진화 사회학의 인간관계 이론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결국 두 사람은 내심 서로를 연모하면서도 이른바 갑돌이 갑순이 사랑으로 내몰려 남모를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동훈과 효진은 엉겹결에 풋사랑을 나누긴 했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동훈은 이때가 남자로서의 첫 경험이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작은 남자의 심볼과 이분도 채 견디지 못하는 고약한 조루로 고개를 떨궈야 했다. 서너 차례 관계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크게 낙심하는 효진을 보고 사내대장부로서 지우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다. 순진남 동원은 자신의 동정을 바친 첫사랑을 영원히 못 보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효진에게 눈물로 애걸복걸한 끝에 둘은 그냥 친구가 되기로 합의를 봤다. 마지막 커플 상욱과 가영 사이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다. 대학 시절 가영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깊은 콤플렉스에 시달려야 했다. 지금의 매력적인 모습은 의학적 기술에 힘입어 재탄생된 결과물이다. 당시에는 168cm 키에 74kg이나 나가는 뚱녀에다 외꼬풀른 콧등이 꺼진 약간의 주먹코 그리고 주걱턱까지 이른바 전형적인 몽골리안형이었다. 유난히 불그스레한 양쪽 뺨 때문에 감자캐는 강원도 처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붉은 뒷뺨은 때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이미지를 풍겨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픈 친근감을 주었다. 특히 부드러우면서도 청아하고 찰진 목소리는 남다른 매력 포인트였다. 이런 개성적 외모에 착하고 예의 바른 성품이 더해져 여기저기서 실시하는 인기 투표에서 늘 1위를 차지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너무 못마땅하여 늘 속상해했다. 인기 투표에서 1위로 나올 때는 외려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상욱은 마음이 곱고 예의 바른 가영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가영 역시 영혼이 맑고 책임감이 강한 상욱을 마음속에 품었다. 그럼에도 상욱은 연인 사이로 발전시키려 하지 않았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연애 철학 때문이었다. 모름지기 연애하는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상대를 알뜰히 챙겨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상욱은 대학 시절 내내 산악 트레킹에 미쳐 살았다. 그런 연유로 가영에게 시간과 열정을 할애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한없이 여리고 착한 가영에게 소홀히 하여 상처를 준다는 것은 그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졸업반에 들어서면서 가영을 연인으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했다. 내심 여름방학까지만 산악 트레킹을 즐기고 사회생활 준비를 빌미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기로 작정을 했다. 대학 시절 내내 가영의 주위에는 남자친구들이 귀찮을 정도로 바글거렸다. 하지만 정작 애인 한번 사귀어보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는 신세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었던 상욱은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가슴이 시려와 많이 힘들어했다. 상욱은 마지막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경북 울진의 왕피천 용소계곡으로 계곡 트레킹을 떠났다. 한바탕 신나게 트레킹을 즐기고 나서 계곡 하류 모래밭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였다. 웬 남녀가 바위 위에서 깔깔대며 장난치는가 싶더니 어어 하면서 둘 다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계속 첨벙거리기만 할 뿐 빠져나오지 못하자 상욱은 동물적 반응으로 계곡으로 뛰어들었다. 사력을 다해 두 사람을 물가로 밀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본인은 세찬 소용돌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다 끝내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의협심에 불타는 새파란 청춘이 인의를 실천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불살랐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가영과 상욱 두 사람은 연인이 되기 일보 직전에 그 꿈이 물거품되면서 서로 흠모하는 마음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야만 했다. 가영은 지금도 문득문득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다. 상욱이 마지막 트레킹을 떠나면서 이번에 돌아오면 그대에게 꼭 고백할 게 있어 하면서 겸연쩍은 얼굴로 두 손을 살포시 잡아주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기라도 하면. 인생경영 동아리. 축제 기간 내내 세 커플은 연인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하지만 별 실속도 없이 요란하기만 했던 축제가 끝나고 기말고사 타령이 시작되자 6명은 자연스레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한여름밤 꿈처럼 허무한 연극으로 끝날 것 같았던 6명의 인연을 문화대학교 동아리에 소문난 6인방으로 거듭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차준혁이다. 준혁은 본디 사회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반강제적 권유에 의해 그다지 내키지 않았던 경영학도가 되었다. 그런 이유로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도 기업 경영에 한정하지 않고 인생 경영, 가정 경영, 사회 경영, 나아가 국가 경영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마음을 쏙 빼앗은 분야가 바로 인생 경영이었다.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사실 98학번들은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길 겨를도 없이 IMF 외환위기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어느 날 느닷없이 부모가 실직하거나 사업이 망하는 걸 지켜봐야 했던 학생들은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더불어 지도자가 무능하고 어리석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면 아무 죄 없는 민초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되는지도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다. 막연한 설렘과 기대를 안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초년병 시절부터 세상살이가 참으로 두렵고 평범하게 살아가기도 그리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했다. 그런 배경에 영향을 받아 준혁이 경영학도로서 특별히 주목한 점이 있었다. 개인의 삶이 어떠한 경제, 사회적 환경에서도 지혜롭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생살이의 경영학을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경영이론, 경영진단과 평가, 경영전략, 생산성 관리, 수익성 제고, 경쟁력 강화, 선택과 집중, 자원주들과 분배, 이해관계자 관리, 리스크 대응 등의 제반 경영 요소를 인생살이에 적용하게 되면 그 의미와 기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이왕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갈수록 인생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준혁이 마침내 아이디어 하나를 착안했다. 바로 인생경영 연구의 약진 인경연라는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대학 축제 때 미팅으로 인연이 닿은 6명을 창립 발기인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경영학도인 준혁을 제한 나머지 학생들은 전공 분야 특성상 인생 경영이란 화두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다들 반가운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키로 뜻을 모았다. 인경연 동아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값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준혁의 인간적 매력에 반했기 때문이다. 부잣집 아들에다 기공자처럼 생겨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친구가 늘 사회의 어두운 곳을 걱정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고 예기치 않은 화를 당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인간애가 그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렇게 출발한 인경연은 6명의 창립 멤버들이 알차고 보람 있는 대학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준 1등 공신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대학교 최고의 동아리로 이름을 날리게 되면서 그 명성과 전통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여기에 인경연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준혁이 동아리 2년 후배 오희정, 동호는 1년 후배 서인숙을 배필로 맡도록 일생일대의 축복을 가져다준 보배이기 때문이다. 화려했던 대학 캠퍼스의 영광을 뒤로하고 인경연 창립 멤버 6인방 가운데 5명이 졸업을 앞두게 되자 후배들에게 인수인계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때 인경연 회장인 차준혁이 이임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제안한 게 있었다. 인경연 회원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40살이 되는 해에는 동아리 동기들이 특별한 모임을 열어 그때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생 경영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를 부록맞이 이벤트라 명명했다. 이 이벤트의 취지는 제2의 사춘기라 일컫는 나이 40에 들어서 과연 자신이 부록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진단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인생의 최고 황금기라 불리는 30대를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 작업도 포함된다고 했다. 챕터 2 부부 8,000겁의 인연 행복이라 느낄 때 아름드리 나무 사이로 내리쬐는 싱그러운 햇빛이 숲을 위에 사뿐사뿐 내려앉았다. 불현듯 처량하면서도 애잔한 풀벌레 울음소리가 아련한 시골 향수를 자아냈다. 어디 그뿐이랴. 코끝을 스치는 은근한 솔향기와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낙엽소리가 어우러져 고즈넉한 인생경영 아지트를 환상적인 호중천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허나 이제 그 무릉도원과도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지난번 벌어진 깡패 소동의 여파로 예전처럼 인생경영 아지트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 장소는 애초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그럼에도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들어가 마치 아무 문제 없다는 듯 태연하게 이용했던 터였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약간의 핑곗거리가 있기는 했다. 즉 선정능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환경관리, 식물 가꾸기 등을 위해 인경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던 것이다. 이번 사건 직후에도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여 훼손되고 더럽혀진 인생경영 아지트를 말끔히 청소하고 새롭게 단장했다. 특별히 피비린내를 없애주는 혈흔 제거 약품까지 동원한 끝에 다행히 원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차준혁이 자기 앞에 혜린과 효진을 나란히 앉히고는 이전에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았던 신변잡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코미디언 한동훈 없이도 파한대소의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장면이 다소 어색하기는 했다. 그러는 사이 동훈과 가영이 시시덕거리며 저만치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번 사태로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친 관리 사무소의 약수 하나마 선물을 주고 오는 길이었다. 음식 솜씨가 남다른 가영이 손수 만든 떡과 쿠키였다. 혜린아, 박승재 회장 문제는 어떻게 됐어? 그동안 궁금해 미칠 것 같았던 가영이 자리에 앉자마자 안달복달 표정으로 물었다.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지 말라는 캡틴 준혁의 당부가 있었기에 다들 꾹꾹 참아왔던 터였다. 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의 힘이 무섭긴 무섭더라. 백 회장이 발벗고 나서니까 일사천리로 완전 무결하게 처리가 되더구만. 병신 신세가 된 깡패들도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순한 양처럼 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아무튼 11월 중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어. 혜린이 무척 속 시원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 그럼 백 회장의 소원을 들어주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효진이 몹시 놀란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며 되물었다. 동훈과 가영도 덩달아 정색을 하며 그 무슨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는 거냐고 따지고 들었다. 내게 생각이 좀 있어. 획기적인 그림 하나를 구상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걱정이 되겠지만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다들 알았지? 혜린이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자 누구도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다. 이미 혜린의 그런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준혁이 분위기를 바꾸고자 화제를 돌렸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난번에 망쳐버린 프롱맞이 이벤트를 시작해보자고. 인생경영 전문가인 올리비아 공주가 자장이 되어 오늘 담론을 이끌어주면 좋겠어. 오늘 모임은 1부이고 2부는 한 달 뒤 제스민에게 무언거사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야. 오케이? 다들 물개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올리비아를 연호했다. 혜린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앞자리로 나와 자정했다. 동원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정중하게 그녀에게 녹차를 건넸다. 그러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표정으로 공주님 잘 부탁합니다 하며 능글맞은 아첨을 떨었다. 천부적 코믹에 다들 배꼽을 지며 한참이나 웃음바다를 이뤄야 했다. 한 달 후 함께 한달은 무언거사는 강원도 태백산 맥줄기 노추산에 있는 웅고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암자는 효인선사라는 현인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다. 효인은 유, 불, 도에다 기독교 사상까지 접목된 통섭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있어
철인이나 도인이라 할 수 있다. 해리는 틈틈이 선사를 찾아가 세상과 인간에 대한 배움을 청하곤 한다. 효인 선사가 유독 아끼는 수제자가 바로 무언과 혜린이다. 기회가 생기는 대로 두 수제자가 서로 열띤 토론을 하도록 부추기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효인 선사의 유일한 낙이다. 사실인즉 혜린이 오늘날 인생경영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효인 선사의 가르침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혜린의 입장에서는 지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경영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질 게 뻔했다. 여느 때보다도 책임감이 크게 다가왔다. 우선 친구들이 털어놓은 삶의 문제들이 하나같이 부부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나아가 여기에 내재된 갈등의 씨앗이 돈과 섹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렇듯 돈과 섹스는 인생의 성공 실패와 필수 불가분의 관계임을 뜻하는 것이리라. 혜린, 지금부터 우리 인생살이의 중간평가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거야. 다들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으면 해. 먼저 무엇을 행복이라 여기는지 각자 삶의 철학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지.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라는 것 다들 기억하고 있겠지? 자, 가영이부터 시작해볼까? 동원, 잠깐만, 혹시 괴테가 주장한 행복의 조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야? 괴테는 행복의 조건으로 건강, 인내, 희망, 자비심, 경제적 여유 등을 들었다. 한편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의대생들의 생애를 70년간 추적해 행복의 비결을 탐색했는데 그 결과 고통에 적응하는 자세, 안정된 결혼, 교육, 금연, 금주, 운동 등 6가지가 뽑혔다. 혜린, 에이그 친구야, 그런 하나만한 겨울에 눈 내리는 뻔한 소리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영위해야 행복이라 느껴지는지를 말하는 거야. 가영,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원한을 사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봐. 이를 바탕으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그저 반갑고 늘 꿈과 희망에 부풀고 내일이 마냥 기다려지는 것이 참다운 행복이라 생각해. 동원,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음으로써 그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생계를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본질적 행복이 아닐까? 효진,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측면에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복이라 믿어. 특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애군으로 삶의 치명적인 흉화를 당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보살펴주는 감사의 행복이 아닐까 해. 윤여진의 막내 이모는 2014년 세월호 침몰로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을 잃었다. 그때 이모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처참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봐야 했다. 누군들 청천벽력 같은 재앙이 자신에게 닥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준혁, 자신이 염원했던 꿈과 이상 또는 계획했던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가슴 깊숙이 느껴지는 뿌듯함, 기쁨, 희열, 자부심 등이 궁극의 행복이라 믿고 있으니
동원. 이 시점에서 우리 올리비아 공주님의 철학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혜린. 거참 내가 한 곰 때문에 못 산대. 에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어쩐다. 지금까지는 말이야 나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내가 있어 더욱 빛나고 나로 인해 뭔가 좋아지는 등의 이유 때문에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일, 사람, 이웃, 사회가 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 여겨왔었지. 헌데 앞으로는 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질, 삶의 진리에 대한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인간애를 실천하고 베푸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 받아들이기로 했음에. 가영. 와, 올리비아 공주 정말 멋지다. 멋져. 혜린이 의미가 남다른 행복 철학을 설파하자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뜨거운 박수로 경의를 표했다. 돈과 섹스의 위력. 그동안 살아오면서 깊은 생각 없이 가볍게 취급했던 단어가 행복이었는데 그 의미에 대해 새삼 따져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사실 행복이란 말처럼 쉬운 듯 하면서도 애매한 개념을 지닌 생활 속 용어도 흔치 않으리라. 가영. 근데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 단언할 수 있나? 행복이란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적 대상이 아니라 성공적 인생 또는 일상적 삶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도 하던데. 혜린. 물론 그런 주장도 있기는 하지. 여하튼 행복이 삶의 목표든 아니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든 인간의 삶의 질 내지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임은 분명하다는 거야. 나중에 성공 인생 3대 조건을 설명할 때 자세히 얘기해 줄 꼬마. 동원. 사실 우리가 한 세상 사는데 성공이 우선인지 행복이 우선인지 헛갈릴 때가 있기는 해. 혜린. 이따가 성공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그건 그렇고 다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복 철학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 헌데 여기서 잠깐 각자가 행복이라 여기는 삶이 돈과 섹스와 전혀 무관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 티요? 혜린의 뜬금없는 문제 제기에 다들 어리둥절해하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 뜸을 들였다. 잠시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자 누구 할 것 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돈과 섹스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한 삶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동원. 헌데 명색이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인간이 왜 돈과 섹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지? 혜린. 예부터 인간이 갖는 모든 욕망을 통틀어서 재생 명리라 말해왔지. 무릇 욕망이란 먹고 사는 문제 즉 재물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은 섹스란 뜻이야. 이는 하늘이 내려준 인간의 태생적 본능으로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봐야지. 섹스 얘기가 나오자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킥킥거리는 동원에게 혜린이 잘 들으라 핀잔을 주면서 우스갯소리 하나를 소개했다. 남편이 돈을 벌지도 못하는 주제에 밤일까지 못하면 설상가상이고 돈은 못 벌지만 밤일 하나만은 끝내주면 천만다행이다. 돈은 아주 잘 버는데 밤에 사내구실을 제대로 못하면 유명무실이고 돈도 잘 벌고 잠자리도 즐겁게 해주면 금상첨화라 한다. 효진. 결국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과
이의 토대가 되는 돈과 섹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혜린, 빙고. 역시 내가 존경하는 효진은 정말로 총명하단 말이야. 일단 결혼의 굴레를 쓰게 되면 돈과 섹스야말로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근간인 동시에 부부간 가장 첨예한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야. 아울러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배경에서 효진이 말한 그 솔루션이 바로 성공적 부부 관계를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인간사에서 부부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교과서적 설명은 다들 알고 있겠지? 다만 이 자리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돈과 섹스에 대한 철학은 차차 하자고. 무릇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 돈과 섹스의 영향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복한 삶과 돈과 섹스는 달걀과 닭의 관계처럼 어느 것이 먼저인지 좀처럼 따지기 힘들다고 한다. 불가에는 겁이라는 특별한 시간 단위가 있다. 1겁이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0리, 40km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천상의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 그 위에 앉아 쉬었다 가는 길에 얇은 날개 옷자락에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기간을 말한다. 여하튼 시간을 따지면 42억 2천만 년 정도로서 지구의 나이 45억 년과 비슷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인연을 이러한 겁의 시간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즉, 전생에서 몇 겁의 인연이 있었느냐에 따라 현생 인연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불교 철학을 말한다. 이를테면 동국의 인연은 1000겁이요, 동행의 인연은 2000겁이고 동숙 인연은 3000겁이라 한다. 한편 부부의 인연은 8000겁, 형제의 인연은 9000겁, 부모와 스승의 인연은 100,000겁이라 했다. 참고로 이러한 겁의 인연은 다른 말로 업이라고도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